그렇다면 이번 정기 주총 시즌 주목할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소개해드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주주들 움직임 심상치가 않습니다. 경영진 선임을 놓고 국민연금까지도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부결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주주들의 불만을 키울 수 있어 우려됩니다. 박찬휘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내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외 이사와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재무제표 승인 등이 논의됩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경계현 DX 부문장과 박학규 DX 부문 경연지원 실장 등 4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주주들은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금리 인상 등 대외 문제로 주가가 부진한 상황에서 GOS 논란으로 7만 원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지자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국민연금도 기업가치 훼손과 주주권익 침해 이력을 이유로 경계현 박학규 후보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 주주들의 반대에도 안건은 예정대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 선임안 의결 요건은 찬성률 50% 이상인데 삼성전자 우호 지분이 20%대로 높아서 지분율 8.7% 수준인 국민연금이 안건에 반대하더라도 부결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삼성전자 전체 지분의 약 50%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 루이스가 찬성을 권고하면서 통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주들의 불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주들은 주가가 부진한 만큼 회사가 보유한 100조 원 규모의 막대한 현금을 풀어 자사주 매입 등 추가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주주 환원에 쓰는 주주 친화 정책으로 충분한 배당금을 지급해왔기 때문에 추가 정책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가 주주 친화 정책을 별도로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주총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한 적은 없고요. 성난 주주들을 자제하려고 노력은 시키겠지만 주총이 딱히 주가에 영향을 준 적은 없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내부 문제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대외 문제로 급락한 것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안정될 경우 급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전자가 목표로 내건 3나노 GAA 공정의 양산 성공 여부도 주가 향방을 결정할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이번 주총을 통해 새로 선임될 경영진들이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이번 GOS 논란을 잘 해결한다면 주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이번 주총 시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바로 이 경영권 분쟁입니다. 어떤 기업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이번에는 증권부 정의용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 경영권 분쟁 어떤 기업에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된 기업으로는 각각 작년과 재작년 이제 사측의 승리로 일단락됐던 한진칼과 금호석유화학입니다. 한진칼은 오는 23일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KCGI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에 정관 변경과 사회이사 선임 관련된 주주 제안에 나섰습니다. 네,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일단 서윤석 그 2대 교수죠. 기존의 이 대기업들에서 뭐 포스코나 SK, NC소프트에서 사회이사 경력을 여러 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사회이사 경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와서 투명 경영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가 되고 또 배임 횡령죄로 금고 이상 실형받은 자는 이사 선임 불가능.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 조현민 사장에 대한 어떤 견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물컵 갑질로 알려져 있는 이 조현민 사장에 대한 견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뭐 논란이 있는 인사를 사장으로 선임하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지금 KCGI 측에서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요. 네, 하지만 이제 분위기는 2년 전과는 이제 사뭇 다른 모양새입니다. 예. 지난 2020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이번에는 양측의 우호 지분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져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20년에는 KCGI와 반도건설 그리고 조연아 씨가 이제 3자연합을 구성해서 주주총회에 나서면서 이제 표대결이 가능했던 반면에 올해는 KCGI가 단독으로 나서면서 17.2%대의 지분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반면 이제 사측의 우호 지분율은 약 30%인데다가 과거 한진칼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던 델타항공까지의 지분까지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국 주총 결과는 사측의 심심한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이제 실제 주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주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 2020년 첫 거래일
39,000원대에서 시작한 주가는 4개월 만에 이제 각자의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09,500원까지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연초 대비 오히려 1만 원 가까이, 네, 다음 CG. 네, 올해는 오히려 연초 대비 10,000원 가까이 하락하면서 예. 사실상 뭐 경영권 분쟁 소지는 없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이제 사실상 승리하기 쉽지 않은 싸움을 두고 일각에서는 KCGI의 엑시트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총 이후 KCGI의 행보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금호석유화학 분쟁 어떤 겁니까 이번에는? 네, 금호석유화학은 이제 한진칼과 달리 주주총회 당일 표심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금호석유화학의 주총 안건을 살펴보면 지난해 패배했던 박창구 회장의 조카이자 최대 주주인 박철환 상무 측이 그 배당과 사회이사 선임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을 했는데요. 전 상무죠? 예, 맞습니다. 예. 배당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10,000원. 네, 다음 CG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당 금액만 놓고 보면은 사측이 제안한 안건은 10,000원, 그리고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제안한 주주 제안안에서는 14,900원입니다. 각자 크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이런 예. 가운데 현재 지분율만 놓고 보면 어느 한쪽에 확실한 우세를 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사측이라고 할 수 있는 박창구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은 15%고 박철환과 특수관계인은 10.16%입니다. 네, 양쪽 지분 차이가 이제 크지 않고 둘 모두 과반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과 국민연금 그리고 소액주주들이 각각 18%와 7% 그리고 3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의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되는 해외 의결권 자문사 ISS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배당금 확대 등을 담은 주주 제안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주주 제안 안건에 반대할 것을 권고한 상황인데요. 결국 오는 25일 주주총회 현장에서 ISS의 권고안과 여기에 외국인 지분이 얼마나 움직일지 또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들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금 이른바 이 조카의 난이 지금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뭐 그다지 명분 있는 분쟁이 아니다 이렇게 해외 자문사들은 판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외에도 이번 주총 시즌에 좀 눈여겨볼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는 25일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는 최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함영주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표결될 예정이고요. 중징계 취소 소송 1심에서 어제 패소했지만 오는 25일 예정된 회장 선임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30일 더 유지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일부 주주의 반대를 넘어야 하고 또 선임되더라도 경영 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문성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재판부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하나은행장일 때 하나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의 불안전 판매가 인정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당시 관리감독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한 부회장에게 내린 게 정당하다고 본 겁니다.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한 부회장의 회장 선임 안건이 올라갈 예정인데 주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난항이 예상됩니다. 만약 회장으로 선임되더라도 법적 불확실성은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기 중 최종 유죄 판결을 받게 돼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금융권 취업이나 연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출범 후 회장 연임에 실패한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1956년생인 한 부회장은 회장 취임 후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 만 68세가 됩니다. 하나금융 정관상 회장 나이를 만 70세로 제한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김정태 회장처럼 임기를 줄여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다만 임기 중 유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회장직은 유지됩니다. 이런 법적 불확실성은 현재까지 주가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일 뿐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2년 정도 남아있는 데다 하나금융그룹이 오너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은행 지주는 이게 오너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스템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특별하도 뭐 중간에 뭐 잘못되더라도 그래도 전체적인 회사는 굴러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하나금융지주 주가는 윤 당선인의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2.26% 오른 47,450원에 마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이어서 주목할 만한 주총 더 짚어볼까요? 네, 이제 28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는 SK케미칼은 집중투표제 도입과 배당액 증대 등을 담은 안다자손운용 측의 주주 제안 안건을 표결 앞두고 있고요.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오는 29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요. 올해 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ESG에 관한 권고적 주주 제한을 가능케 하는 내용과 이사회 내 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정관 변경 주주 제한 안건이 표결될 예정입니다. 네, 이 권고적 주주 제한, 주주들이 ESG와 관련한 사항도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영향을 줄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정의영 기자였습니다.